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전일 글로벌 시장은 오랜만에 경제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도 외국인들이 대량의 현선물 매수를 보이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요. 이번에는 삼성전자 말고도 다른 주식도 대량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이번 상승을 진짜 추세 상승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악플이 대량으로 달릴 것을 감수하고도 제 소신을 밝히는 이유는 저는 기본적으로 포지션 거래자입니다. 포지션 거래자들은 반드시 시장의 기조를 설정하고 매매를 합니다. 물론 대응은 다를 수 있어요. 하락을 본다 하더라도 당일 시장이 강하면 당연히 풋옵션 매도를 하든 콜옵션 매수를 하든 이런 식으로 델타를 쫓아가지만 기조를 잡지 않고 하루하루의 흔들림에 오르락 내리락 쫓아다니다 보면 물론 그런 매매가 제가 배운 매매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죠. 기관들에서는 그렇게 매매를 안 하니까요. 대추세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큰 추세가 나왔을 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옵션 매도를 많이 하고, 옵션 매도는 추세 역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추세 역행할 때는 이것이 진짜인지, 그러니까 즉 내가 이 포지션을 꺾어야 되는 대추세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저는 기관에서 그렇게 매매를 해왔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생존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제 소신을 꺾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악플을 단다요, 제가 그거는 개인들이 그런 자기 그릇대로 매매를 하는 거니까 그것에서 그렇게 해서 잘 벌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돈을 벌어왔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생존해왔던 방법도 그런 대추세를 중요한 시점에서 잘 챙겨왔기 때문에 지금 지금까지 생존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소신을 그대로 밝힙니다. 저는 여전히 지금이 대추세의 하락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락 구간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해서는 상승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아시아 세션부터 설명합니다. 한국 증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선물 시장의 초반 흐름은 매도 공급 우위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물은 달랐죠. 또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첫 1시간 동안 한 2,500억 원이 매수를 보였는데요. 어제도 외국인이 삼성전자 매수가 전략적 매수라는 얘기를 했죠. 옵션 감마가 살아나기 좋은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적은 비용으로 시장을 당기는 거라고요. 현물 시장에서 그러한 매수를 보이는 것에 비해 선물 시장은 외국인들이 매수가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따라서 장 초반에는 현물 매수의 강세 기조에 따라서 풋옵션 매도 대응을 하면서 델타를 따라간 정도로 대응해도 늦지 않았는데 초반에는 나름 변동성이 조금씩 하락을 했는데서 편하게 대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10시 45분을 기점으로 시장이 기조가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일중에 한해서예요. 우리 시장이 10시 15분일 때 이 홍콩 시장 전산장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파생 시장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났고 10시 30분 홍콩 세션 본장이 시작하면서 우리 시장도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일중 거래에 참여해서 방향성에 가속도를 붙이곤 하는데요. 홍콩 세션 초반만 해도 또다시 중화권 지수 선물들이 눌리려 해서 우리 시장도 눌리는가 싶었더니 10시 45분을 기점으로 시장은 강력한 반발 매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외국인들이 이 대량의 선물 매수를 집행하고 개인들은 내가격 콜옵션을 부지런히 롤링업하면서 적극적으로 시장 대응을 합니다. 오늘 개인이 347억 원이 콜옵션을 매수했는데 이거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본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그렇게 보진 않는데요. 일단 개인들이 이번물 계속 상방 대응을 하고 있었죠. 지금 개인들은 풋옵션 매도를 상당히 많이 들고 있어요. 이익 실현하지 않은 풋 매도를요. 풋옵션 매도를 고가에서 많이 쳐줬기 때문에 오늘 콜옵션을 대량 환매한 것이 손실은 맞습니다. 콜옵션 자체는요. 하지만 풋옵션 매도분이 평가 이익을 고려하면 그렇게까지 큰 손실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오늘 환매를 하면서 외가격 콜옵션도 많이 매수를 해서 일종의 콜 버터플라이를 짠 것 같아요. 이것은 나쁘지 않은 대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대량 콜 매도는 200억 넘게 했으니까 그럼 뭘까라는 생각이 들죠. 요거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다시 현물 이야기를 하면 어제에 이어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강하게 하면서 프로그램 차익, 비차익 매수도 대량으로 유입됐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차익 매수로 신고된 게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외에도 개별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바스켓으로 이렇게 쓸어 담으면 당연히 지수가 올라가게 됐죠. 개별 종목도 다 오르고요. 자, 그런데 왜 제가 이 시점에서 이렇게 바스켓 매수가 나왔는지 오늘 시황의 핵심을 이야기할게요. 저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난을 무릅쓰고 계속 하방을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하방을 외친다고 해서 뭐 장중에 선물 매도 치고 뭐 기도하고 있거나 풋옵션 매수 물타기 하는 등 이런 대책 없이 하락을 바라는 게 아니라 장중에는 적극적으로 풋옵션 매도해서 방향성을 따라가는 등 대응을 하지만 기조 자체는 하방이라는 생각이 변함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의 상승이 어떤 이상적인 상승 장세와는 전혀 다른 일시적인 상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일시적인 상승에는 장사가 없어요. 뭐 돈 들고 들어오면 뭐 올라가는 건 맞죠. 그러나 돈들이 다 집행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노이즈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9천억 가까운 현물 매수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삼성전자가 5,200억이에요. 그럼 3,800억은 현물 바스켓을 고루 산 건데 현물 매수가 그 정도면 적은 양은 아니죠. 근데 개별 종목들이 골고루 상승을 보인 건 맞는데 왜 이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바스켓 매수를 했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시총 비중으로 우리 시장을 매수한다고 생각하면 삼성전자 5,200억 매수가 많은 매수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며칠 전부터 하방 중심이 양매수 포지션을 잔뜩 쌓았다고 했죠. 이번 시황 얘기하면서 외국인들이 이상하게 여러 날 동안 양매수를 쌓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양매수 제대로 폭발했습니다. 풋옵션이야 버린다 치고 콜옵션은 오늘 개인들 중심으로 대량의 환매가 나오면서 시세가 나왔고요. 여기에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그냥 대량으로 이익 실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시세를 좀 과하게 당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멤버십 감마 회원들께는 오후장에 삼성전자가 83,000원을 어떤 과정으로 돌파한지를 설명드렸는데요. 그 시간이 오후 2시 30분이었어요. 83,000원에 대량으로 쌓여있는 삼성전자 매도 호가를 돌파하려면 단순한 주식 매수가 아닌 현물 매수 차익 거래가 발생할 수 있도록 선물 시장에서 손절성 매수가 나와야 83,000원을 돌파할 수 있고 마침 조건이 완성돼서 그 돌파 장면을 아마 보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약 4분 뒤에, 그러니까 그 2시 34분에 선물이 436.75를 넘어서면서 뭐 436.80, 85 이런 데 달려있는 매수 차익 거래자들이 매도 호가에 선물 매수가 쫙 체결돼요. 그러면서 이제 매수 차익 거래가 뭐 트리거를 했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83,000원을 돌파합니다. 근데 그들이 목적이 달성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삼성전자는 빠르게 83,000원을 깨고 다시 내려갔어요. 그리고 선물도 도로 내려와 버렸죠. 야, 무슨 소설 쓰고 앉아있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코스피 200 종목, 특히 대형주는 이런 식으로 파생시장의 흐름이 현물시장의 돌파 또는 지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개인이 콜옵션 롤링업으로 오전 10시 45분부터 옵션 변동성이 크게 상승을 했죠. 그렇게 콜옵션 고평가가 일어나고 또 그러면 이제 컨버전 차익거래 나오고 그러면서 현물 바스켓 매수가 들어오는 건데 이런 거는 바스켓 매수 끊기잖아요? 바로 도루묵됩니다. 자, 자세한 대응 전략은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오늘 독일 중심으로 강세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독일 증시는 최근 상대적으로 유로존 내에서 약했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핵심은 증시가 아니라 채권 시장과 통화 시장이었습니다. 우선 채권 시장 이야기를 해보면 독일 국채 5년물 입찰이 저녁 7시에 있었죠. 근데 마이너스 0.76%로 올해 들어서 가장 비싸게 낙찰됐어요. 이렇게 유로존 채권이 강한 상황에서 저녁 8시부터 이 미 국채 10년물 매도자들이 손절매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채권이 오르면서 9시 15분 ADP 서비스업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예상치 그 69만 5천이 반도 안 되는 33만이 나온 거예요. 고용이 완전히 폭망하게 나오면서 채권이 폭발을 했고 미국 본장 시작할 때 뭐 미 국채도 1.13% 깨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험악한 상황까지 갔죠. 독일 국채도 마찬가지였고요. 나머지 시장도 뭐 미국 경제 고용 여전히 뭐 아직 뭐 안 좋네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되면서 달러는 강하게 부러졌고요. 골드도 폭등을 거듭해서 1835.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기름은 언더슈팅을 거듭해 68달러 초반까지 내려가 버렸죠. 정리하면 유럽 세션 초반부터 미국 세션 열릴 때까지는 채권 매도자들이 손절매에 고용지표가 도장을 찍어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미국 본장 시작 이후 밤 11시에
그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되면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ISM 서비스업 지수는 울트라 서프라이즈 64.1포인트가 나왔어요. 엄청난 강세죠.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가 쿨다운 되더라도 서비스업 경기는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거 서베이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보충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시장은 유럽 세션에서 있었던 시장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나 강했던 골드를 음봉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요. 또 유로 합강세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채권도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분을 다 까고 밀어버렸죠.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던 기름도 순식간에 69.2달러까지 반등을 해버리고요. 어제 이 블룸버그에서 이제 채권 숏친 회사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 손절매에 직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프랍 시절에, 그러니까 그때가 한 2014년이었나요? 그때 한 10월경이었던 것 같은데 이 유럽 세션에서 채권 숏을 친 애들이 손절매를 하면서 채권이 아주 살벌하게 폭등을 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미국 본장 들어와서는 다시 다 가라앉았지만 그 이후에 손절매를 한 가격보다 훨씬 더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 채권은 꼭지를 맞춘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금리 레벨을 정한 뒤 박스권에서 포지션을 쌓아가다가 나중에 방향성을 밀어붙이는 전략을 이용합니다. 당연히 단타 매매를 하는 것 아니고요. 어쨌든 어제 채권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 정리해보면 고용지표를 앞두고 먼저 손절매가 나오기 시작해서 고용지표가 나오고 하이라이트를 찍었다가 미국 세션에서 서비스업 지수 발표되면서 다시 밀어버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게 미국채는 도루묵이 됐지만 일중 상승폭 정도만 반납한 것이고 유럽 국채는 하락분을 상당량 반등시켜서 여전히 유럽 시장에는 채권 매수세가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사실 진짜 액션은 이번 주 금요일이 미국 고용지표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갈게요. 어제 미국 시장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죽는 일이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변동성 선물 만기가 2주일도 안 남았는데 어제 하루 시장 흐름은 갭 다운 조금 나온 상태에서 사실상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지금도 변동성 지수는 어마어마하게 고평가 상태인데 이것 때문에 이번에 변동성이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주 금요일에 그 시장이 아래로 꺾인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살아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봐요. 오히려 금요일에 시장이 상승할 경우에는 시장이 아예 레벨업 되는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뭐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야 되겠지만 지금이 변동성 레벨은 엄청나게 비싼 상태이고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해서 해지를 많이 해놓았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장 시작 전에 이 고용지표 충격으로 지수가 조금 내려와서 출발을 했으나 사실 장중 의미 있는 추세는 없었죠.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강세 종목들이 곳곳에서 시장을 받쳐줬습니다. 어제 AMD가 장 초반 7% 넘게 상승하고 준비디오도 6% 넘게 상승하고 엔비디아도 2%대 상승한 등 종목별로 강세가 진행되면서 시장이 밀리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다우 구성 종목들, 대표적인 굴뚝 주식들 죄다 밀렸죠. 특히 저는 금융주의 흐름이 되게 의미 있다고 봐요. 물론 아직은 주요 금융주들이 방향성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지금 그 횡보기간이죠. 지금은 아직 횡보기간이라서 금융주들이 방향성을 미리 볼 수는 없지만 하루 정도의 흐름만 본다면 자, 고용지표 발표로 채권 강세가 나오니까 금융주들은 죄다 갭다운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후 서비스업 지수 잘 나오면서 채권 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금융주들이 싹 반등을 해요. 근데 종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채권은 계속 약세로 끝났죠. 그런데 금융주는 당일 상승분을 죄다 토해내고 하락을 했어요. 유럽 채권이야 반등한 게 유럽 시장 이슈로 인한 거니까 그렇다 치고 미국 국채는 사실 반등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금융주가 죄다 밀렸다는 게 종가에 밀렸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ADP 고용 보고서라는 게 이 주 후반에 있을 고용 지표의 프리뷰격이 되죠. 그래서 아직 미국 채시장에 롱을 보려는 쪽이 더 많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들은 위보다 아래가 더 열려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제 다우 구성 종목 중에서 두어 개 빼놓고는 죄다 하락을 했는데 참 이것도 드문 현상이에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축이 기운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번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시장의 축이 옛날에는 굴뚝주와 성장주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상승을 했다가
이제는 그런 상승 흐름이 연속된 고리가 이번 고용지표 발표를 인해서 끊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변동성 지수에 선반영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8월 시장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들 좋게 안 보더라고요. 뭐 그래서 뭐 시장이 안 빠진다고 할 수 있겠지만,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빠지면 대응해야죠. 자, 개별 종목 보면 로빈훗이 어제 50%대 상승했습니다. 뭐 그저께 이제 20%대 상승한 거에 이어서 화려한 시세를 뽐냈는데, 참 뭐랄까 시장이 좀 불편하게 느껴져요. 이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게임스탑과 AMC 엔터에서 빠져나온 돈이 들어간 걸로 보는데,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눈먼 돈들이 이동, 그 사이에서 털려나가는 이 부안 이동하는 사람들. 뭐 캐시 우드 여사님이 ETF 편입이 트리거가 됐다고 하지만, 이 좀 더 상승을 하면서 뭐 로빈후드는 증권거래 회사가 아니라 빅데이터 회사다, 뭐 이런 내러티브가 돌잖아요. 그럼 저는 그때는 로빈 주가가 꼭지가 됐다라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한국 시장은 추가 상승의 여력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 불꽃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에 한해서는 장중 변동성 매도를 이어갈 건데,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오전장에 콜옵션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오전장은 좀 소극적으로 매매를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콜 매도를 좀 늘릴 계획입니다. 일부에서 이 중화권 증시에 들어온 자금이 일부 철수되며 한국 시장에 배정돼서 뭐 시장 폭등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연속적인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현물 매수 동향 보면서 결정을 하겠지만, 어제보다 더 큰 폭등이 나온 것은 솔직히 어려워 보입니다. 자, 해외 시장 보면 그 고용지표 발표 이전까지는 저는 의미 있는 흐름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인데, 다만 기름이나 구리 같은 이 원자재가 단기 반등을 자극할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일시적인 반등을 노리는 매수 플레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름에 대해서는 여전히 70달러를 중심으로 위보다는 아래가 더 열려있다고 생각해요. 어제 원유 재고가 처음으로 증가한 것도 좀 의미 있는 것이고요. 증가에 맞춰서 시세가 아래로 움직였다는 것도 의미 있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펀더멘털을 제대로 반영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악플 다시는 분들, 건전한 비판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악플은 지우겠습니다. 물론 모두 다 지우진 않고요. 도를 넘어서는 걸 지울 건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 악플 다는 거 사실 본인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또 꼰대짓 하면 안 되지. 자,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